자, 지금 이 고용노동부가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기간 동안에 여러 지금 채용 사이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올라온 고용 광고 14,000개 정도를 분석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중에서 한 900개가 넘는 게 문제가 좀 있다. 자, 성차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사실은 남성 직원 모집, 여성 모집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남성만 모으고 여성만 모으지? 네네. 직무의 내용을 보면 남녀 다 할 수 있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성을 구분해서 모집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남성 우대, 여성 우대. 이건 좀 차별적입니다. 여기서 더 나가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키 172cm 이상의 훈훈한 외모의 남성. 이건 용모와 키, 뭐 이런 게 적시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좀 문제가 심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서 큰 문제는 뭐냐면 자, 라벨 부착 포장 업무입니다. 그럼 라벨을 부착하는 포장 업무다 그러면 이건 남녀 구분 없이 잘하는 사람도 있고 좀 초보 못하는 사람도 그렇죠.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남자 11만 원, 여자 97,000원. 이게 같은 뭐지? 업무를 하는데. 예, 업무는 같아요. 라벨 부착 포장 업무예요. 단순 작업으로 여겨지는데 근데 굳이 왜 남녀에 대한 임금을 차별적으로 적시하느냐. 그러네요. 이런 게 모두 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무심코 넘겼던 채용 네. 공고 들여다보니까 정말 이런 성차별적인 문구가 많은데 이런 문구를 적은 것만으로도 이게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이거 과거에는요. 그냥 신문에 혹은 뭐 지역 신문에 구인 광고 실릴 때 아주 흔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남녀 고용 평등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이거 모두 다 위법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미혼 여성 모집. 왜 굳이 미혼이지? 기혼 여성은 안 되나?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차별이 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나 뭐 용모, 체중, 예전엔 용모 단정 이런 거 썼는데 단정의 기준이 뭘까요?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법적으로 되고요. 이게 일단은 2020년에도 한 번 이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이 업체들 채용 공고 서면으로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다 시정 조치하시오. 이번에도 그때 적발됐는데 또 문제가 되는 업체들은 자 일단 광고 시정하십시오. 그리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경고가 가지만 그래도 이걸 지키지 않을 시에는 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나갈 수도 있고 네. 입건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요즘에는 많은 부분에서 이게 좀 개선이 됐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게 남아 있군요. 이게 좀 관습적인 부분으로 네. 그냥 좀 당연히 이렇게 써도 문제 없는 거 아니야?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A 씨가 있어요. 네. 회사를 다녀요. 예전에 이 회사는 여느 회사처럼 9시 출근, 6시 퇴근. 그럼 하루에 8시간 일하는 겁니다. 네. 점심시간 빼고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 회사가 2년 전에 룰을 바꿨어요. 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기본적으로 꼭 근무를 해야 되는데 하루에 8시간 근무를 채운다면 조금 일찍 출근하든지 늦게 출근하든지 늦게라는 게 10시 정도죠. 네. 10시 출근해서 뭐 한 7시 이후까지라든지 자율적으로 하십시오. 요즘에 이런 자율근무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A 씨는 야근을 너무너무 혐오하는 거예요. 난 6시 이후엔 퇴근해서 내 생활을 누릴 거야. 무조건 6시엔 칼퇴근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업무를 채우려면 일찍 출근하겠죠. 네. 네. 그래서 7시 정도에도 출근하고 8시에도 출근하고 일찍 가서 일찍 일을 시작하는데 자발적인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난 무조건 6시엔 퇴근해야 되니까. 자, 이러한 업무 행태를 자발적으로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네. 직장에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정리를 좀 해보면 야근을 하지 않았는데 실제적으로는 네. 수당 없이 어떻게 보면 오전에 야근을 그렇죠. 한 셈. 네네. 말은 안 휴가 맞습니다. 근무를 야근을 거죠. 앞으로 당겨서 당겨서 하는 나는 일찍 일하고 네. 야근은 안 해요. 근데 네. 초과 근로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날 일을 끝내기 위해서. 이분은 야근 수당을 포기한 거예요. 네. 조근한 거지, 조근. 그렇죠. 조근이죠. 예, 예. 그런데 그럼 어떤 점이 이제 문제가 된 건가요?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자, 이 A 씨가 없는 자리에서 팀장이 다른 직원들을 모아놓고 야, A 씨 봐라. 저렇게 해. 야근하지 말고 일찍 퇴근해서 당신들 할 일 하는데 일찍 출근해서 업무는 좀 잘 채우고 칼퇴근하면 좋잖아? 이런 얘기 한 건데 이게 다른 직원들은 다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초과 근로를 하면 수당을 받아야지. 네. 왜 수당을 포기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를 든 직원이
A 씨는 못 들었죠. A 씨에게 얘기합니다. 너 그렇게 일하지 마. 다른 직원들에게 민폐야.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가 A 씨는 내가 지금 크게 잘못하는 거야? 나는 내가 원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그렇게 문제야? 하면서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하소연을 하게 되고 네. 누리꾼들이 갑론을박을 하게 됐죠. 아니 A 씨 입장도 이해가 되고 야근이 너무 싫으니까 그리고 동료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데 제 생각에 가장 문제는 이 팀장이었던 것 맞아. 같거든요. 누리꾼들의 네. 가장 많은 다수가 팀장이 문제네. 팀장이 그러니까요. 네. 알아서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고 회사의 룰을 어기지 않는데 왜 굳이 A 씨처럼 해야 된다고 압박 종용을 하느냐. 팀장이 문제다. 이런 것도 있고 네. 또는 A 씨가 문제다. 네.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분명히 다른 동료들에게 민폐가 될 수 있다. 좀 야근도 하시고 수당도 챙기시길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는 뭐 다른 동료들 꿋꿋하게 A 씨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뭐 팀장이 뭐라 하든 이거는 강제적으로 의무를 뭐 규정할 수 있는 조항은 아니지 않느냐. 네. 이 팀장의 뭐 얘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의견들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예전에 조직 문화하고 너무 달라져서 그래요. 맞아요. 예전에 눈앞에 딱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9시 출근이면 8시 반쯤에 회의 딱 하고 업무 분장 착착착 하고 그다음에 일을 딱 하고 네. 6시에 자 가자! 이러고 한잔하고 뭐 이거였는데 네. 이제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 MZ 세대가 이제 네. 사회 막 나오다 보니까 네. MZ 세대의 직장 뭐 근무법 네. 이런 것 때문에 조직 문화에 대한 이제 이 과거의 어떤 관습이 네. 많이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생각나네요. 그때 저희는 그 아나운서 특수성 때문에 숙조, 야, 일 이런 근무 형태예요. 네네. 숙직, 그렇죠. 조근, 조근. 야근, 일근. 간호사들도 이렇게 로테이션. 예, 어. 이런 식으로 업무 특성에 맞게 좀 조절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그게 또 이제 그 동안에 관행이 있어서 과도기라서 나오는 그렇죠. 문제들이죠. 네. 알겠습니다. 1969년 2월 5일은 처음으로 중학교 무시험 진학을 위한 추첨이 실시된 날입니다. 아, 이제 이때부터 추첨으로 가는 겁니까? 네. 어. 무시험 추첨이니까 그전에는 시험을 봤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중학교 가는데 시험. 네.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아유. 입시 지옥에서 살았던 거예요. 불쌍해요. 네, 과외도 해야 되고요. 밤늦게 막차를 타고 집에 가는 아이들도 있고 시험 못 봐서 재수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아유. 중학교를 재수. 못 가서 재수해요. 네, 네. 중학교 재수가 있던 시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입시 지옥을 없애라 하는 대통령의 특명으로 네. 중학교 무시험 추첨이 시작된 겁니다. 아니 근데 초등학교 6학년이면 저는 사실 그때 코 닦기도 바빴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이 시험을 그 입시를 해야 된다니까. 네. 근데 스트레스가 장난이. 얘네들 요즘에도 대치동 가 있고 막 아우. 그렇죠. 여행 가방 들고 다니고. 시험은 안 볼 뿐이지 네. 다른 시험을 또 보죠. 글쎄 말이에요. 학원에서. 아 정말 학생과 학부모 뭐랄까요. 정말 일생일대 시험이었던 것 같은데 네. 시험 문제 때문에 뭔가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때 시험은 학교별로 치는 게 아니고 공통 출제를 내서 이제 한 번에 보는 시험이었는데 1965년에 서울 시내 전기중학교 입학 시험에서 자연 과목에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엿을 만들 때 엿기름 대신 쓸 수 있는 것은 1, 2, 3, 4 해놓고 1번이 디아스타제였는데 이게 정답이었어요. 네. 그런데 4번에 무즙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무즙이 발단이 됩니다. 그때 교과서에 보면은 침과 무즙에 디아스타제 성분이 들어있다라는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즙과 디아스타제는 결국 같은 거 아니냐 해가지고 4번을 선택한 학생들이 많았던 건데 자 정답이 1번 이러니까 4번도 정답이에요 해서 이의 제기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격렬한 항의가 계속되고 무즙 파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난리 났었겠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거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 아 절대로요. 그 일정 때문에 우리 애가 명문 중학교에 가고 못 가고가 달려 있는데 네. 이거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몇 1점 때문에 당락이 결정되고 재수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1점 때문에 1년을 더 공부를 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자, 그래서 이 학부모들이 무즙도 엿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다고 해가지고 무즙으로 진짜 엿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소채 들고 와가지고 되지 않았느냐 해가지고 이때 유행어가 무엿 먹어보라 하는 거였다고 해요. 예. 자, 그래서 이게 결국은 소송으로까지 법정으로까지 가게 됐는데 이야. 이 학부모들이 이깁니다. 와. 그런데 이제 시기는 이미 좀 늦었으니까 네네. 이 불이익을 받은 학생들이
추가 입학을 하는 것으로 구제가 되고 파동이 끝이 납니다. 역시 엄마들 대단합니다. 그러네. 지금도 뭐 수능 문제 하나 잘못 나오면 네. 정말 난리 나거든요. 네. 무즙 파동이 어떻게 보면 입시의 원조였네요, 정말. 네. 입시 네. 파동의 원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수능 문제 잘못 나면 장관이 바뀔 정도로 아유, 그렇죠. 난리 문제가 나죠. 돼요. 그렇죠. 네, 이 시작이 바로 이거죠. 그런데 이 추가 입학이 되잖아요. 이 틈을 이용해서 또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문제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명문중학교로 부정 편입시키는 일이 이때 실제로 발생합니다. 청와대 비서관이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드러나고 이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죠. 이것 때문에 청와대 비서관, 문교부 차관, 서울시 교육감 이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요. 그런데 이 문제가 그 뒤에 몇 번 더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하는 것과 아이들을 입시지옥에서 이제 좀 구제를 해야 되겠다 해서 중학교 입시 제도를 없애고 추첨을 하게 된 거죠. 그렇구나. 이게 무즙 파동이 결국에는 입시 폐지까지 가는데 그러면 이제 중학교를 애들이 들어갈 때 어떤 뭐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추첨을 했을까요, 그때는? 우리 추첨하면 흔히 그 뺑뺑이 돌린다 네, 뭐 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진짜 뺑뺑이였어요. 학군별로 이제 어디 강당 같은 데 가서 줄을 서서 한 사람씩 이 추첨기를 돌립니다. 오른쪽으로 2번 돌리고 왼쪽으로 1번 돌리면 은행알이 탁 떨어져 나와요. 네. 여기에 번호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어느 학교인지 몰라요. 나는 몇 번이야 하고 있다가 추첨 다 끝난 다음에 자 1번은 어디 중학교, 2번은 어디 중학교 발표하면서 이제 막 희비가 막 엇갈리는 이런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뺑뺑이 세대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맞아, 뺑뺑이 세대. 근데 어쨌든 무엇보다도 입시 지옥에서 벗어난 그때 학생들은 너무 좋았겠네요. 자, 그런데 서태지와 아이들의 은퇴는요. 딱 4년 전. 딱 활동을 4년 했어요. 4년 전 92년 4월 11일 날 데뷔를 했습니다. 네. 어떤 방송의 신인 무대 코너였는데 앳된 얼굴의 새 청년이 파격적인 노래 기억하세요? 난 알아요. 네. 이 노래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등장을 했는데 심사위원들이 심드렁했어요. 뭐 저런 노래가 있냐. 멜로디가 저게 뭐고 왜 해가지고 노래야? 이러지. 네, 똑똑한 심사평을 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처음 들어보는 노래다 보니까 이게 좀 뭐 낯설어서 그랬나? 뭔가 불편하게 들렸었나? 저는 이게 그럴 거예요. 데뷔를 기억하는 게 제가 그때 1992년에 그 회사에 입사했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대단했던 게요. 그러고 나서 2주 뒤에 저희가 초등학교 6학년에 수학여행을 갔는데 네. 그때 장기자랑이 뉴키즈 언더 블럭의 스텝 바이 스텝보다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나라요를 훨씬 많이 했어요. 완전 열풍이었죠.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네. 대중은 아는 거야. 네. 방송 며칠 후부터 네. 이 폭발이 됩니다. 서태지와 아이들 신드롬이라고도 할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난 알아요 열풍이 전국을 강타합니다. 거리마다 전부 이 노래를 틀었어요. 발라드, 트로트 이런 노래가 주된 그 가요 시장을 이제 차지하고 있었는데 단숨에 댄스 음악으로 바뀐 겁니다. 데뷔 앨범이 무려 170만 장 팔렸고요. 이야. 1992년 최고의 히트송 난 알아요였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등장, 가요계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거죠. 이게 다 자작곡이죠. 네, 다 만들어가지고. 작곡입니다. 작사, 작곡, 편곡 이걸 전부 서태지 혼자 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파장을 났습니다. 난 알아요. 특히 이것은 한국어로도 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네. 거를 보여준 노래고요. 자, 여기에 회오리 춤 기억하세요? 알죠. 네, 이게 이제 곁들여져 가지고 랩, 회오리 춤 정말 10대, 20대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집 하여가 3집 발해를 꿈꾸며 교실이 돼야 4집 컴백홈 공전의 히트를 차지하는데요. 무려 9시 뉴스에서 서태지와 맞아요, 아이들이 맞아요. 보도가 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서태지와 아이들이 새 음반을 낸다고 합니다. 어떻게 명동에 나가 있는 철규 씨 한번 불러볼까요? 네, 여기는 명동 앞에 있는 한 레코드 가게인데요. 여기 내일 정오 12시에 서태지와 아이들의 앨범이 발매된 소식을 듣고 팬 여러분들이 삼삼아 모여서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그랬었어요. 그 정도로 정말. 네, 9시 뉴스에 보도가 그러니까 된다는 건 대단했죠. 대단한 가수의 앨범이 일이잖아요. 발매한다고. 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인기가 대단했냐면 새로운 팬덤 문화. 그전에 그냥 오빠 부대 이랬는데 맞아요. 팬덤 문화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죠. 네, 맞습니다. 나훈아, 남진, 조용필, 신승훈 이런 분들 오빠 부대가 있었는데 네.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공연, 음반 이거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모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회 활동도 해요. 소외 계층에 기부를 하고 이런 것까지 해 가면서 팬덤 문화가 만들어지는데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앨범이 음반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1년에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년 사이에는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의도된 거 아니냐, 이거 이 전략 아니냐, 뭐 그래서 신비주의 전략이라고 한 이런 말들도 그때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서태지 아이들이 문화 대통령으로 불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패션이 그렇게 핫했다면서 맞아요. 많이들 따라하고 네. 헐렁한 거. 네, 그 패션 기억하세요? 번거지 모자 쓰고 동그란 안경 쓰고 멜빵은 한쪽만 채우고 그다음에 태그를 안 떼고 옷을 입고 다녔어요. 네, 맞아요. 안 그다음에 떼요? 그 바지 있잖아요. 헐렁한 바지 막 길게 해가지고 길을 막 쓸고 다니는 바지 이런 거 네. 입고 또 이제 똥싼 바지라고 하는 이런 맞아요, 바지. 맞아요. 이거 입으면서 이 팬티가 보이니까 유명 미 팬티 브랜드가 그 오랜만에 특수를 받죠. 네, 맞아요, 그것 맞아요. 때문에요. 네. 그때 당시 번거지 모자 전국의 매진이었어요. 난리 났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인기였는데 아까 이제 오늘의 역사가 거기서 탁 드러난 게 은퇴를 선언하잖아요. 은퇴입니다. 네. 1996년 1월 31일 4집을 끝으로 돌연 은퇴를 선언하는데 기자회견장에서 이런 말을 해요. 새로움에 대한 부담과 창작의 고통 이걸 이야기하면서 4년간 활동을 마무리하고 대한민국의 평범한 청년으로 돌아가겠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가장 많은 박수를 받을 때 그만두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팬들의 충격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X세대의 집단 히스테리, 자살도 불사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왔어요. 네, 한 세대를 풍미했던 최고의 가수가 갑자기 돌연 은퇴를 한다는 게 참 이 서태지 씨 다운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뒤에 그 드라마의 그 예언처럼 예. 2000년에 컴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서태지와 아이들이 아니라 솔로로 복귀를 해죠. 울트라매니아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오면서 10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여전히 올려요. 역시 팬들이 서태지 씨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죠. 네. 자, 지금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K-팝. 그 원조가 바로 이 서태지와 아이들의 이 노래예요. 정말 이 30년간 발자취가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가 됐습니다.